이번 주 뉴스 다 챙겨 보셨나요? 깔끔한 분석, 통쾌한 해설, 유쾌한 토론까지. 권갑창의 정치 신세계. 이 남자 문재인. 한 남자가 있다. 언변이 화려하지 않지만 뛰어난 변호사로 활동했고 본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변호를 도맡아온, 친구의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면서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는 아이들의 영정 앞에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조금은 특이한 사람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치를 하게 된 이 남자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아왔지만 원칙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 남자는 왜 이토록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의 지나온 인생 속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문재인, 이 남자의 과거로 잠시 들어가 보자. 문재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돈 없고 백 없이 태어났지만 머리만큼은 누구보다 좋았던 이 소녀는 부산의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에 이어 경남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학교 안에서는 문과 문재인, 이과 승효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 그러나 수재에게도 시련은 있는 법. 고등학교에 가서야 부자들의 세계를 알게 된 이 사춘기 소녀는 가난하기만 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다. 술, 담배까지 손을 대며 방황하던 끝에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말았다. 떨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이 청년은 재수를 위해 종로학원 진입시험에 응시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체 1등이라는 성적으로 학원비를 면제받아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께 소박한 효도를 하게 된다. 이어 경희대학교 법대 수석으로 합격하여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 큰 효도를 한다. 그러나 효자도 불효를 저지를 때가 있는 법. 당시 대학가를 뒤덮고 있던 반독재 학생운동을 이 효자 청년은 외면하지 못했다. 학생운동에 가담하면 장학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문재인은 총학생회의 총무부장을 맡으며 집회를 주도하게 된다. 그러다가 1975년 기어이 구속 수감되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다. 학생운동에 뛰어들면서 부모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느냐고 누군가 문재인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부분은 괴로웠지만 수감됐을 때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고. 모든 것이 두렵고 매 순간 겁나는 시절이었지만 자기 원칙과 자존심을 지켰다는 생각에 편안했다고 한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대학에서 제적까지 당한 상황에서 불안감은커녕 도리어 편안함을 느꼈다는 이 간 큰 남자. 그의 서대문구치소 수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일화가 있다. 아이고, 우리 샌님 그새 또 책 잡았냐? 예. 아이고, 누가 고시 선생 아니랄까봐. 자, 됐다. 아휴, 건빵이라도 씹으면서 봐라. 아, 고맙습니다. 나가신 분들 오시면 다 같이 먹을까, 예. 아유, 뭐 그러시든가. 서울 구치소 수감 생활은 견딜만 했다. 잘 지낸 편이었다. 원래 시국 사범은 독방에 수감되지만 그때는 시국 사범이 넘쳐서 일반 사범방에 수용됐다. 한 방에 8명 정도였다. 어떤 사람들은 독방이 좋다고 했는데 나는 일반 사범과 함께 있는 방이 좋았다. 세상 공부, 인생 공부가 됐다. 감방에선 재소자를 속칭 돈 많은 범털과 돈 없는 개털로 나눈다. 범털과 개털은 징역살이가 다르다. 세상에서 감옥만큼 돈이 적나라하게 위력을 발휘하는 곳도 없다. 우리 방은 범털과 개털이 반반쯤 섞여서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다.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학생이라고 부르며 잘 대해줬다. 나도 명색이 법대 4학년이고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어서 재소자들이 탄원서나 진정서를 쓸 때면 도움을 줬다. 그러자 다른 감방 사람들까지
도움을 청하곤 했다. 감방 생활 중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구치소 주변엔 비둘기가 많았다. 수감된 사동 앞마당에 비둘기가 때로 내려앉곤 했다. 심심할 때 내려다보면 참 볼만했다. 남긴 밥을 비둘기에게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방은 여유가 좀 있어서 사식을 사 먹는 사람이 많았다. 간식도 많이 사 먹었다. 간식이라 봐야 건빵이었는데 마가린에 달걀 노른자를 버무려서 크림처럼 만든 것에 찍어 먹으면 꽤 맛있었다. 자연히 식사 때마다 구치소에서 주는 간식이 꽤 남았다. 내가 그걸 모아서 비둘기에게 던져줬다. 호의가 계속되자 비둘기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았다. 비둘기들은 때가 되면 우리 방 근처로 모여들어 밥을 기다리곤 했다. 그런데 내가 밥을 던져줄 때마다 건너편 소년수 감방의 소년수들이 창가에 모여 그걸 구경하는 것이다. 나는 수감 생활이 워낙 지루하니 그것도 볼거리라고 다들 구경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떤 재소자가 어느 날 내게 귀띔을 해줬다. 야, 구경이 아니고 임마 쟤들 다 개털이잖냐 개털. 배고파 죽겠지 저것들 지금. 비둘기한테 주는 밥 아까워서 저렇게들 쳐다보는 거다. 먹고 싶어서. 네? 정말입니까? 깜짝 놀랐다. 그런 줄도 모르고 비둘기에게 남는 밥을 던져주면서 좋아했던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미안했다. 소년수들은 모두 개털이어서 식사 때 주는 간식 말고는 먹을 게 없었다. 그러니 늘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다. 그 후부터는 감방 동료들의 협조를 받아 간식 한두 덩이를 손대지 않고 통째로 남겨 소년수 감방으로 보내줬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짠내 나는 남자는 출소 후 곧바로 군에 강제 징집됐다. 입대 후 훈련소를 거쳐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 특전여단에서 복무하게 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했던가. 공부도 적성에 맞고 시위도 적성에 맞고 구치소 생활까지 적성에 맞춰버렸던 이 남자는 군 생활조차 너무 열심히 해서 복무기간 중 2차례나 최우수 특전사로 표창을 받는다. 말뚝박을 하는 권유를 뿌리치고 전역한 문재인은 1980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준비에 몰두한다. 그러나 재벌은 누구 못 준다고 했던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반대 시위에 또 가담하게 되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함께 청량리 구치소에 수감된다. 수감 생활도 적성에 맞춰버리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그는 구치소 안에서 사법고시 공부에 전념한다. 응시조차 불투명하던 수감자 처지였음에도 포기를 모르는 남자다. 이 집념의 사나이를 알아봐준 경희대학교 조영식 총장이 신원 보증을 하고 나섰다. 덕분에 문재인은 제22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결과는 최종 합격. 구치소에서 합격을 통보받으며 문재인은 극적으로 석방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석방은 성적순일 수도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낸 희한한 남자다. 내로라 하는 수재들만 모인 사법연수원에서도 이 남자의 1등 행진은 계속됐다. 박원순, 고승덕, 조영래 같은 걸출한 동기들을 제치며 수석을 차지했고 사법연수원 최고상인 법무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그러나 1등 패권자에게도 약점은 있는 법.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졸업 성적이 수석에서 차석으로 바뀌었고 원하던 판사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임용되지 못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12등이었던 고승덕이 판사로 상위권이 아니었던 박원순도 검사로 임용됐던 걸 생각하면 실로 불합리한 처사였다. 정권에서 외면한 이 수재에게 대형 로펌들이 줄줄이 영입을 제의해왔다. 수재들 중에 1등, 성적왕 문재인이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다. 잘 나가는 로펌에 들어가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꽃길 인생이
드디어 이 남자 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한 남자는 눈앞에 깔린 꽃길을 못 본 척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무현이라는 일생의 친구를 만나게 된다. 노무현과 함께 노동자들의 변호사로 살기 시작한 문재인은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을 적나라하게 알게 된다. 불평등과 부당함에 분노한 친구 노무현은 세상을 바꿔보겠노라 정계에 입문했지만 문재인은 정계 영입을 거절하고 홀로 부산에 남아 인권 변호사의 삶을 이어간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동의대학교 사건, 페스카마호 사건 등 굵직굵직한 시국 사건들을 변론했고 당시 유일했던 진보 언론사 한겨레 신문의 설립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 수많은 노동자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문재인은 부산 일대에서 인권 변호사의 아이콘이 됐는데 하얀 얼굴에 큼지막한 눈으로 빙긋이 웃어주던 멋진 변호사라고 그를 기억하고 있는 한 노동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제가 문재인 변호사님을 만난 게 아마 1988년쯤 될 겁니다. 처음 다니던 신발 공장에서 좀 더 나은 자리 구해보자 싶어가지고 공장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큰 공장에서 재봉사 경력이 있으니까 대우 좀 받겠지, 월급도 많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제가 꼭 그 꼴을 당하대예.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낮에도 쥐들이 재봉틀 밑에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칸막이도 없었습니다. 하루 할당량 목표를 못 채우면 무급 연장 근무에 철야에 월급도 월급이지만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저희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를 시작했어요. 예. 점심밥 좀 편하게 먹게 해달라. 밥 좀 먹자. 낮에 열심히 할 테니까 밤에는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쥐새끼 좀 잡아주라. 잡아주라. 화장실 칸막이 좀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그럼 뭐합니까? 회사는 꼼짝도 안 하대. 예. 아, 이것들이 간따위가 쳐불었나? 야, 김반장! 저 불만 있는 애들 다 내보내! 아우, 저 쌍씨. 야, 이년들아! 니년들 아니면 일할 사람 없는 줄 알아? 그러더니 우리한테 데모한다고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경찰로 끌고 가대예. 아무리 억울하다 잘못 없다 외쳐도 누구 하나 안 들어주대예. 하긴 뭐 그 시절에 누가 우리 같은 공순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문재인 변호사님 얘기를 해줬어요. 예. 한번 찾아가 보라고. 예전에 자기들이 찾아갔을 때도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이길 수 있다. 밥은 먹었느냐 하시면서 국밥까지 사주셨다 카대예. 그 사람 국밥 얻어먹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 대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까불지 마라! 우리도 빽 있다, 아이가! 저희도 무작정 문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만 간 게 아니고 100명이 한꺼번에 월천에서 갔어요. 예. 쭈뼛거리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막 얼굴이 하얗고 눈이 큼지막하신 분이 앉아 계시대. 예. 아이고 멋있대. 예. 한참 동안 우리 얘기 들어주시고 빙긋이 웃어주시던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법정에서는 우리 문재인 변호사님이 판사님께 이리 말씀하시대. 예. 저 친구들 저 고운 손톱에 바늘이 꽂히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 굶어야 되는데 저 어린 친구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저 표정들 한번 봐주세요, 판사님. 똑똑히 봐주세요, 판사님. 눈물이 나오대. 예. 저만이 아니고 같이 간 사람들 다 울었습니다. 억수로 울었어요. 예. 세상에 우리 공순이들의 속을 어찌 그리도 잘 아시는지. 그렇게 도와주셔서 잡혀갔던 동료들 다 풀려나고 그때부터 문재인은 우리 문재인, 우리 변호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문재인 변호사님은 그 뒤로도 22년 동안이나 부산에서 저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까지 돌아다니시면서 저 같은 사람들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92m짜리 크레인 위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러 가셨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부당해고 처리하라. 우리 변호사님 손톱만큼 작게 보이는 대목군을 잠시 올려보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랍니다. 변호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제가 올라가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예? 안 됩니다. 위험한데 저 꼭대기에 뭐 하려고 해? 금방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봐야 변론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크레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변호사가 많지만 노동자가 매달린 하늘 끝까지 올라간 변호사는 우리 문재인 변호사님 한 분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높은 데를 겁도 없이 사다리를 타고 우리 같은 사람들 사연을 들으러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그러대 얘. 일 많이 했으니 돈 많이 벌었겠다. 에? 그게 돈 버는 일이가? 우리도 10원도 안 냈다 아이가. 진짜입니다. 사실 그때는 돈 드려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돈 달라는 전화도 없었어요. 얘. 이렇게 우리 문재인 변호사님은 제가 신발 공장 미싱 돌리던 시절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들한테 유일한 백이 돼주신 분입니다. 그 상품 어디 가겠습니까? 대통령 되시면 더 많은 서민들한테 진짜 든든한 백이 돼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 예?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백이 되어 주었다는 변호사 문재인. 도움받아 한 톨도 용납하지 않은 결벽주의자. 그것이 친구들 기억 속의 문재인이다. 이 고지식한 남자의 변호사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한 동창생이 있다. 연극 연출가가 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난 그렇게 지냈어. 내 얘기가 아닌 그저 그런 노래 만들면. 윤태가 이쪽이다. 무슨 일로 보자 했노? 네, 좀 부탁할 게 있다. 뭐고? 이거 연극 티켓이다. 받아라. 그거 좀 팔아달라고. 어디 보자. 이게 몇 장이고? 얼마 안 된다. 한 100장 되나. 언제까지 팔면 되는데? 공연 전에만 팔면 되지. 한 보름 여유 있다. 알았다. 내 한번 팔아볼게. 지금이나 그때나 연극어렵긴 마찬가지죠. 관객이 없으니까 감독까지 나서서 지인들한테 티켓 팔고 다녔어요. 뭐 파는 게 아니라 사실 강매죠, 강매. 제인이 포함해서 한 다른 친구들한테도 100장씩 맡겼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앞둔 어느 날 제인이가 극장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미안하다. 뭔데? 뭐 그거는 또 뭔 봉투고? 내 열심히 팔았는데 64장밖에 못 팔았다. 받아라. 티켓을 판매한 돈과 36장의 남은 표가 담긴 봉투를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은 36장의 연극표 때문이었습니다. 표가 시커멓게 손때에 절어 있었습니다. 늘 손을 쥐고 다니며 지인들 한 명 한 명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대면서 그렇게 열심히 표를 팔았던 거죠. 사실 잘 나가는 친구들은 떠맡은 표를 그냥 주위에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는 팔았다고 자기 돈으로 입장료를 주는 거죠. 그나마 표 맡은 친구 중에 절반은 그냥 감감무소식입니다. 부탁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까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 문재인은 참 독특합니다. 티켓에 시커먼 손때가 묻을 정도로 한 장 한 장 직접 표를 팔았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말입니다. 고지식한 거죠. 정말 원칙에 충실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가끔 궁금합니다. 그때 64장의 표는 누구한테 팔았을까 하고 말이죠. 인정 많은 고지식. 이런 기묘한 표현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문재인이란 남자. 인정이 많은 걸까, 인정머리가 없는 걸까 헷갈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남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은 판사가 된 고교 동창생의 오래된 추억이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찬조 연설을 했었지요. 그때 얘기했던 일화가 그새 꽤 유명해졌더군요. 경남고등학교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소풍날 다리 다친 친구를 차마 두고 갈 수 없어서 등에 업고 소풍을 갔던 문재인 학생. 업고 걷다가 힘들면 쉬기를 반복하면서 최종 집결지에 도착해보니까 소풍 일정이 다 끝나 있었단 얘기지요. 참 따뜻한 얘기인데 얘기 끝은 더 훈훈했습니다. 제인이가 친구를 혼자 업고 올라오게 된 걸 알게 된 친구들이 내려올 때는 그 다친 친구한테 교대로 등을 내줬습니다. 반 전체가 돌아가면서 업고 내려왔어요. 그 이야기로 이윤택과 문재인이 친구인 게 알려졌는데 막상 다리 다쳤던 친구는 알려지지를 않았지요. 그 친구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김정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인이한테 받은 도움이 고등학교 소풍 때 그 한 번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는 사업을 했었지만은 쉽지 않대, 그게. 사업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가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때가 1984년경입니다. 그 무렵에 제인이는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여유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제 사정을 듣고는 다짜고짜 연락해서 그러더군요. 지가 비용 다 될 거니까 고시 공부 다시 시작하라고요. 제가 대답을 주저하니까 제인이는 후배까지 보내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기어이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맨몸으로 제인이가 이미 구해놓은 부산의 고시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제인이는 고시공부 책 일체를 새로 사서 넣어주고 고시원비에 용돈까지 대주면서 저를 공부시켜줬습니다. 다행히 공부 2년 만에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인이한테 진 빚을 조금도 갚지 못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정을 제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생각만 해도 벅차고 훈훈합니다. 너의 손을 붙잡고 나란히 걸으며 함께 나선 길.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원칙. 지인들의 도와달라는 청탁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원칙. 이 양면적인 원칙이 모두 문재인의 본 모습이다. 이 원칙이 지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적용됐다는 사실을 문재인의 청와대 시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치권의 러브콜을 한사코 거절하며 변호사로 살던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가 된 친구 노무현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정치에 첫 발을 내디뎠다. 문재인의 진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대선 후보 노무현은 그에게 부산시장 출마를 여러 차례 권유했다. 그리고 번번이 거절당했다. 확실히 문재인은 호락호락한 남자가 아니다. 그는 노무현의 대선을 도우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변호사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못 박아두었다. 그러나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문재인만큼 노무현도 호락호락한 남자가 아니었다. 부산으로 돌아가려던 문재인에게 노무현은 당선시켜놨으니 책임을 지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고 그를 주저앉히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청와대에 감금된 문재인은 과연 원칙주의자답게 주변을 혹사시켰다. 에서 1년 동안 배에 승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로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배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고생하고 저녁마다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친해진 우리 배 선장님이었습니다. 승선 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밤에 선장님과 저는 평소대로 선상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 정말이에요? 예? 맞다. 참말이지. 근데 어쩌면 그동안 말씀 한 번을 안 하셨어요. 우리 형 이름 뭐냐고. 내가 언제 물어봤나? 물어봐야 말을 하지. 세상에, 선장님의 형님이 문재인이라는 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그 문재인 말입니다. 야, 제가 이런 분을 다 알게 되고 이거 아유, 진짜 영광입니다. 예? 영광은 또 뭔 얼어 죽을 영광이고. 아유, 영광이지요. 그렇게 유명한 분 동생분하고 이렇게 이 술도 마시고. 아유, 정말 신기하네요. 자식이 싱겁긴. 그러면 우리 선장님도 형님 덕 좀 보셨겠는데요? 뭐라고? 너? 덕 좋아하네. 미친나? 누구 약 올리나? 에? 득은커녕 내가 막 형 때문에 고생만 쎄빠지게 하고. 아이고, 진짜 형만 아이면 그냥 왜 형이 남보다 못하노? 응? 저는 그 사이가 좀 안 좋으신 모양이네요. 예. 안 좋긴 마. 맨날 나 혼자 짜증이지.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다 안 카나? 얘기인즉 이랬습니다. 문재인 씨가 비서실장이 됐을 무렵에 우리 선장님은 STX에 승선하는 해상직 선원이었다고 합니다. 선장님의 형님이 누군지 알게 된 회사에서 선장님 직책을 육상직으로 변경하고 꽤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문재인 비서실장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소식을 듣자마자 문재인 실장은 STX에 전화를 넣었답니다. 청와대 비서실 문재인입니다. 엉뚱한 일 하셨던데요. 그러신다고 STX에 하등 도움 드릴 일 없으니까 보직 원위치 시키세요. 당장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또 동생인 선장님께 전화를 넣었다고 하죠. 네 당장 배 타러 돌아가라. 네 회사에도 얘기해놨으니까. 아유, 마! 정신 안 차리나? 어딜 회사에서 자리 준다고 냉큼 받나? 형이 모를 줄 알았나? 앞으로 단디해라. 알았지? 바쁘다. 끊으라. 이게 제가 들은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휴, 그 사람 참 살벌하게 꼬장꼬장하더라고요. 아니 뭐 자기만 바쁘나? 내도 바쁘다. 바쁜 사람한테 전화는 누가 먼저 했는데. 그러게요.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말이다. 까놓고 내가 정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형 이름 댄 적이 있나? 그죠? 없지? 예. 맞나? 솔직히 일 잘해서 내가 잘한 거 아이가? 어? 안 그나? 그니까요. 예. 그래서 승진한 걸 수도 있고요. 안 그래요? 맞다. 형님 아가 돼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말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우한테. 어? 아유, 그 섭섭하게 지리 정말. 사장님, 한 잔 더 하시죠. 예. 청렴 결백증 환자라고 해도 반박하지 못할 이 남자 문재인은 민정수석으로 시작하여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때 왕수석이라 불릴 만큼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그는 청와대 내 모든 직원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고 참여정부 시절 내내 동창회에는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대통령 노무현은 이 남자를 이렇게 평가했다. 여기 한 남자가 있다. 뛰어난 지능을 타고난 수재 중의 수재이며
인정 넘치는 천성을 타고나 남 돕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맡은 바 책임 앞에서는 무소처럼 굳건하며 어떠한 불행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사람이다. 친구들과 가족에게조차 부당한 이익을 허락하지 않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다. 큼지막한 눈으로 빙긋이 웃으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문재인.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가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출연 내레이션 권창욱, 이민아, 문재인 역 전승민, 김성현 역 서현주, 이윤택 역 권창욱, 김정학 역 권창욱, 문선장 역 전승민, 선원 역 권창욱, 기타 배역 권순욱, 윤가피, 김반장, 송은정. 제작 권갑장, 각본 송은정, 연출 윤가피, 음악, 효과, 편집 홍정수, 음원 지원 김영석, 파스텔 뮤직. 이번 주 뉴스 다 챙겨 보셨나요? 깔끔한 분석, 통쾌한 해설, 유쾌한 토론까지. 권갑창의 정치 신세계. 이 남자 문재인. 한 남자가 있다. 언변이 화려하지 않지만 뛰어난 변호사로 활동했고 본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변호를 도맡아온, 친구의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면서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는 아이들의 영정 앞에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조금은 특이한 사람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치를 하게 된 이 남자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아왔지만 원칙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 남자는 왜 이토록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의 지나온 인생 속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문재인, 이 남자의 과거로 잠시 들어가 보자. 문재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돈 없고 백 없이 태어났지만 머리만큼은 누구보다 좋았던 이 소녀는 부산의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에 이어 경남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학교 안에서는 문과 문재인, 이과 승효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 그러나 수재에게도 시련은 있는 법. 고등학교에 가서야 부자들의 세계를 알게 된 이 사춘기 소녀는 가난하기만 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다. 술, 담배까지 손을 대며 방황하던 끝에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말았다. 떨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이 청년은 재수를 위해 일반 사범방에 수용됐다. 한 방에 8명 정도였다. 어떤 사람들은 독방이 좋다고 했는데 나는 일반 사범과 함께 있는 방이 좋았다. 세상 공부, 인생 공부가 됐다. 감방에선 재소자를 속칭 돈 많은 범털과 돈 없는 개털로 나눈다. 범털과 개털은 징역살이가 다르다. 세상에서 감옥만큼 돈이 적나라하게 위력을 발휘하는 곳도 없다. 우리 방은 범털과 개털이 반반쯤 섞여서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다.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학생이라고 부르며 잘 대해줬다. 나도 명색이 법대 4학년이고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어서 재소자들이 탄원서나 진정서를 쓸 때면 도움을 줬다. 그러자 다른 감방 사람들까지 도움을 청하곤 했다. 감방 생활 중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구치소 주변엔 비둘기가 많았다. 수감된 사동 앞마당에 비둘기가 때로 내려앉곤 했다. 심심할 때 내려다보면 참 볼만했다.
남긴 밥을 비둘기에게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방은 여유가 좀 있어서 사식을 사 먹는 사람이 많았다. 간식도 많이 사 먹었다. 간식이라 봐야 건빵이었는데 마가린에 달걀 노른자를 버무려서 크림처럼 만든 것에 찍어 먹으면 꽤 맛있었다. 자연히 식사 때마다 구치소에서 주는 관식이 꽤 남았다. 내가 그걸 모아서 비둘기에게 던져줬다. 혼화학원 진입시험에 응시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체 1등이라는 성적으로 학원비를 면제받아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께 소박한 효도를 하게 된다. 이어 경희대학교 법대 수석으로 합격하여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 큰 효도를 한다. 그러나 효자도 불효를 저지를 때가 있는 법. 당시 대학가를 뒤덮고 있던 반독재 학생운동을 이 효자 청년은 외면하지 못했다. 학생운동에 가담하면 장학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문재인은 총학생회의 총무부장을 맡으며 집회를 주도하게 된다. 그러다가 1975년 기어이 구속 수감되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다. 학생운동에 뛰어들면서 부모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느냐고 누군가 문재인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부분은 괴로웠지만 수감됐을 때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고. 모든 것이 두렵고 매 순간 겁나는 시절이었지만 자기 원칙과 자존심을 지켰다는 생각에 편안했다고 한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대학에서 제적까지 당한 상황에서 불안감은커녕 도리어 편안함을 느꼈다는 이 간 큰 남자. 그의 서대문 구치소 수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일화가 있다. 아이고, 우리 샌님 그새 또 책 잡았냐? 예, 아이고, 누가 고시 선생 아니랄까봐. 자, 얘다. 아휴, 건빵이라도 씹으면서 봐라. 고맙습니다. 나가신 분들 오시면 다 같이 먹을까, 예. 아유, 뭐 그러시든가. 서울 구치소 수감 생활은 견딜만 했다. 잘 지낸 편이었다. 원래 시국 사범은 독방에 수감되지만 그때는 시국 사범이 넘쳐서 호의가 계속되자 비둘기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았다. 비둘기들은 때가 되면 우리 방 근처로 모여들어 밥을 기다리곤 했다. 그런데 내가 밥을 던져줄 때마다 건너편 소년수 감방의 소년수들이 창가에 모여 그걸 구경하는 것이다. 나는 수감 생활이 워낙 지루하니 그것도 볼거리라고 다들 구경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떤 재소자가 어느 날 내게 귀띔을 해줬다. 야, 구경이 아니고 임마, 쟤들 다 개털이잖냐, 개털. 배고파 죽겠지 저거들 지금. 비둘기한테 주는 밥 아까워서 저렇게들 쳐다보는 거다. 먹고 싶어서. 네? 정말입니까? 깜짝 놀랐다. 그런 줄도 모르고 비둘기에게 남는 밥을 던져주면서 좋아했던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미안했다. 소년수들은 모두 개털이어서 식사 때 주는 관식 말고는 먹을 게 없었다. 그러니 늘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다. 그 후부터는 감방 동료들의 협조를 받아 관식 한두 덩이를 손대지 않고 통째로 남겨 소년수 감방으로 보내줬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짠내 나는 남자는 출소 후 곧바로 군에 강제 징집됐다. 입대 후 훈련소를 거쳐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 특전여단에서 복무하게 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했던가. 공부도 적성에 맞고 시위도 적성에 맞고 구치소 생활까지 적성에 맞춰버렸던 이 남자는 군 생활조차 너무 열심히 해서 복무기간 중 2차례나 최우수 특전사로 표창을 받는다. 말뚝박을 하는 권유를 뿌리치고 전역한 문재인은 1980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준비에 몰두한다. 그러나 재벌은 누구 못 준다고 했던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반대 시위에 또 가담하게 되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함께 청량리 구치소에 수감된다. 수감 생활도 적성에 맞춰버리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그는
구치소 안에서 사법고시 공부에 전념한다. 응시조차 불투명하던 수감자 처지였음에도 포기를 모르는 남자다. 이 집념의 사나이를 알아봐준 경희대학교 조영식 총장이 신원 보증을 하고 나섰다. 덕분에 문재인은 제22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결과는 최종 합격. 구치소에서 합격을 통보받으며 문재인은 극적으로 석방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석방은 성적순일 수도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낸 희한한 남자다. 내로라 하는 수재들만 모인 사법연수원에서도 이 남자의 1등 행진은 계속됐다. 박원순, 고승덕, 조영래 같은 걸출한 동기들을 제치며 수석을 차지했고 사법연수원 최고상인 법무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그러나 1등 패권자에게도 약점은 있는 법.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졸업 성적이 수석에서 차석으로 바뀌었고 원하던 판사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임용되지 못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12등이었던 고승덕이 판사로, 상위권이 아니었던 박원순도 검사로 임용됐던 걸 생각하면 실로 불합리한 처사였다. 정권에서 외면한 이 수재에게 대형 로펌들이 줄줄이 영입을 제의해왔다. 수재들 중에 1등,